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궁궐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폭군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중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진성대군의 아내였던 한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씨. 하지만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머문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밤, 궁궐에는 다시 한번 긴급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대전 앞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한 장의 상소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전 신씨를 폐위하소서. 왕비가 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여인을 끌어내리라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요구였습니다. 새벽에는 왕비였던 여인이 해질 무렵에는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반역을 꾀했습니까? 왕을 해하려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단 하나,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신수군이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의 아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가 단 7일 만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워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비였지만 왕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2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여인.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입니다. 1739년 영조 15년 늦은 봄, 경기도 양주의 한 조용한 산자락에 왕실의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석도 능호도 없이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던 한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233년 전 7일간의 왕비였다가 쫓겨난 여인, 신씨의 묘였습니다.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중종대왕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씨를 단경왕후로 추승하고 이곳을 올릉이라 명하노라. 2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그녀는 비로소 조선의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7일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을 잉태한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바로 중종반정이라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녀가 누구였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비극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혈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487년 조선 성종 18년, 한양의 봄은 유난히 화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봄,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거창 신씨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수군, 어머니는 연한 이씨. 이 아이가 바로 훗날 7일의 왕비가 되는 신씨였습니다. 신수군,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운명이 곧 그의 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수군은 당시 조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관료로서 성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 신씨 가문은 조선 초기부터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신수군의 누이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였습니다. 비록 공해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혼인은 신씨 가문을 왕실의 외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수군의 다른 누이는 성종의 후궁이 되어 훗날 폭군으로 기록될 연산군을 낳았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 씨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혈연 관계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수군은 성종의 처남이자
연산군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신씨는 연산군과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혈통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신씨는 이런 화려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대부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신씨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익혔습니다. 시, 서예, 자수는 물론이고 궁중 예절과 제례에 관한 지식까지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신수군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장차 훌륭한 가문과 혼인시켜 신씨 가문의 영광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물려준 혈통과 가문의 영광이 훗날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저주가 되리라는 것을. 1494년 신씨가 8살이 되던 해에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해 성종이 승하하고 그의 맏아들인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연산군의 즉위는 신수군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왕이 된 것이니 외척으로서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보통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폐비윤 씨가 사사된 끔찍한 사건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인수대비와 아버지 성종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점점 광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시작했고 조정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던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수십 명의 관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었고 궁궐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신수군은 이 와중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핵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외삼촌이라는 혈연관계는 그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이었습니다. 1498년 신씨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혼담이 오간 것입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왕실의 종친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 이역이었습니다. 진성대군 이역, 그는 성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맏형인 연산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역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투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역은 형인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덕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이 둘째 아들을 매우 아꼈으며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역은 경학에 밝았고 특히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1498년 이역이 15살이 되던 해에 성종은 둘째 아들의 혼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종은 신중하게 며느리감을 물색했고 마침내 신수군의 딸 신씨를 낙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신씨 가문은 이미 왕실의 외척이었고 신수군은 성종의 처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신씨는 총명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집안은 이미 깊은 신뢰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1499년 신씨가 13살, 이역이 16살이 되던 해봄, 드디어 두 사람의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자의 혼인이었기에 예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궁중 예법에 따라 3일 동안 이어진 혼례 의식은 한양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혼인 당일 신씨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살의 어린 소녀가 왕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신씨는 침착하고 의젓하게 모든 의례를 치러냈다고 합니다. 혼례를 마친 후 신씨는 진성대군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성대군 부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자의 부인들은 궁궐 밖에 별도의 저택을 마련하여 살았습니다. 이역과 신씨 부부도 한양 성내의 한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혼인은 정략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이역과 신씨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다고 전합니다. 이역은 아내를 극진히 대했으며 신씨는 남편을 현명하게 보필했습니다. 신씨는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였던 정현왕후는 며느리를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정현왕후는 성종의 계비로 연산군과 이역의 정모였습니다. 그녀는 신씨의 예의 바름과 총명함을 높이 평가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한 후 정현왕후는 대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산군과는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친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죽음에 정현왕후가 관여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현왕후는 둘째 아들 이역과 그의 아내 신씨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신혼 시절의 이역과 신씨는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치적 야심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역은 학문에 전념했고 신씨는 현숙한 아내로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들의 부부 생활은 화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 이들이 누리던 평화로운 시간과는 달리 궁궐 안에서는 점점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조정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에 이어 1506년에는 더욱 참혹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유흥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미녀들을 끌어모아 궁궐에 가두고 밤낮으로 향락에 빠졌습니다. 국정은 완전히 방치되었고 간신들만이 왕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신하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수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외삼촌이라는 지위는 그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훗날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의 충신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 왕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한양의 밤거리는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남편 이역과 함께 저택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의 달은 유난히 밝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밝은 달빛 아래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로운 거사로 기록됩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비롯한 조정의 핵심 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만약 이대로 두었다가는 조선 왕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산군을 폐위시킨 후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할 것인가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폭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 이역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역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그는 성종의 적자였고 학식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온화하고 덕망 있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었고 형인 연산군에게 충성을 다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오히려 그를 새로운 왕으로서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정군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의 주요 지점을 장악하는 한편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쪽에는 신수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9월 2일 새벽 마침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종이 이끄는 군사들이 창덕궁으로 진입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이 붙잡혀 나왔고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정군들은 그를 붙잡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조선의 10대 왕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폐위된 역적이 되었습니다. 왕에서 서인으로 강등된 연산군은 훗날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궁궐이 장악되자 반정 세력은 즉시 진성대군의 저택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역과 신씨 부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거센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역은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갑옷을 입은 무사들과 고관들이 그의 저택 앞마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 아니 전하, 연산군이 폐위되었나이다. 신등은 대감마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이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이 무슨 망발이오? 과인은 왕이 될 수 없소. 형님께서 계시지 않소?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희안이 나서서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전하, 연산군은 이미 폐위되었나이다. 나라에는 새로운 임금이 필요하옵니다. 전하께서 왕위를 거부하신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부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왕위를 받으소서. 밖에서 벌어지는 소동에 신씨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으로 다가와 밖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과 조정의 고관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 모여 남편에게 왕이 되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이역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하로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겠소? 그 순간 저택 앞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신하들은 새로운 왕을 향해 삼배를 올렸습니다.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역이 왕이 되는 순간 그의 아내 신씨는 자동으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자빈에서 국모로. 신씨는 아직 1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9월 2일 아침 새로운 왕과 왕비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창덕궁의 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중종은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고 신씨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중궁전에 자리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새로운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신씨는 화려한 왕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왕자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국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신하들의 부인들이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씨가 왕비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었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었으니 이제 자신은 왕의 장인, 국구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씨 가문이 다시 한번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신수군은 기뻐하며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문에서 그는 차갑게 가로막혔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박원종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수군, 그대는 연산군의 측근으로서 그의 폭정에 가담한 역적이요. 당장 포박되어 국문을 받을 것이요. 신수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항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왕의 장인이요. 어찌 감히 국구인 나를 역적으로 몰 수 있단 말이요. 하지만 반정 세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희안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대가 왕의 장인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역적의 일파가 어찌 왕실의 외척이 될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연산군의 외삼촌으로서 그의 온갖 횡포를 방조하고 부추겼소. 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소. 신수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의금부로 끌려가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비롯한 연산군의 측근들을 모두 역적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신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인 중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아버님께서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셨다 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중종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전, 과인도 방금 그 소식을 들었소.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연산군의 측근이었던 것은 사실이오. 반정 공신들이 그분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오. 하지만 전하, 아버님께서는 연산군의 외삼촌이셨을 뿐 직접적으로 폭정을 행하신 것은 아니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신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중종은 아내의 눈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신하들을 불러 신수군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에 모인 신하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왕비의 아버지이니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 특히 박원종과 성희안은 단호했습니다. 박원종이 중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수군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백성들은 이번 반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나이까? 역적을 제거하기 위한 의로운 거사가 아니라 단지 왕을 바꾸기 위한 반란으로 여길 것이옵니다. 성희안도 거들었습니다. 전하, 신수군이 왕비 마마의 부친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그것과 역적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옵니다. 만약 신수군을 살려두신다면 앞으로 반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수도 있사옵니다. 이는 전하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즉위한 왕으로서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결정을 미루며 신하들과 끊임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사이 의금부에서는 신수군에 대한 국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수군은 온갖 고문을 당하며 연산군 시절의 일들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가 연산군의 명을 받아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충신들을 탄압하는데 가담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신씨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낮에는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중종에게 거듭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하, 아버님은 제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옵니다. 비록 아버님께서 잘못이 있으시다 해도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첩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중종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신수군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려 신수군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5일 즉위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 반정 공신들은 집단으로 대전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전하, 신수군을 처벌하소서. 역적을 살려두시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나이다.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수군의 죄가 명백하니 처형하도록 하라. 이 명령이 내려진 순간 신씨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아버지의 처형은 곧 자신의 폐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6일 신수군은 시장 한복판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연산군의 외삼촌이자 신왕비의 아버지였던 그는 그렇게 역적으로 낙인 찍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왕비였던 그의 딸의 운명도 함께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신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중종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장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중궁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수군의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수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적의 딸이 왕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7일 신수군이 처형된 다음 날,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이 다시 한번 대전에 모였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더욱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전하, 신수군은 역적으로 처형되었나이다. 그렇다면 그의 딸인 왕비 마마께서도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나이다. 역적의 딸이 어찌 조선의 국모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부디 중전을 폐위하시어 왕실의 명예를 지키소서. 중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중전은 아무런 잘못이 없소. 그저 역적의 딸로 태어났을 뿐이오.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희안이 나서서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개인적으로 잘못하신 것은 없나이다. 하오나 혈통의 문제는 다른 것이옵니다. 신수군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 왕비로 있다면 백성들은 이번 반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것이옵니다. 또한 훗날 중전 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시면 그 왕자는 역적의 외손자가 되는 것이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나이까? 유순정도 가세했습니다. 전하, 저희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잘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대의를 위한 일이옵니다. 역적의 딸이 왕비로 있는 한 반정의 명분은 흐려질 수밖에 없나이다. 부디 대의를 생각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소서. 중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과인은 중전을 폐위할 수 없소. 그녀는 과인의 아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여인이요. 하지만 신하들은 매일같이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궁궐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왕비의 폐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왕비를 폐위하지 않으시면 신등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겠나이다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전례 없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반정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지 없이는 그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도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며느리 신씨를 좋아했지만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비를 아끼는 마음은 어미인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신하들의 말이 비록 가혹하지만 그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 역적의 딸이 왕비로 있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중종은 어머니의 말에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지키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신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궁전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신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중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전하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아버님께서 역적으로 처형되셨으니 소첩 또한 역적의 딸이옵니다. 소첩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하께 부담이 되신다면 소첩을 내치소서. 중종은 깜짝 놀라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과인이 당신을 내칠 리 없소. 하오나 전하, 신하들의 요구가 거세다 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하의 왕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나이다. 소첩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옵니다. 신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중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인이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소.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오. 하지만 중종의 다짐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급기야는 조정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비 폐위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9월 9일 즉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미룬다면 반정 공신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혼자 대전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같은 달빛 아래에서 그는 평범한 왕자에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제 그 무거운 왕관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새벽녘 중종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승정원에 명을 내렸습니다. 왕비 신씨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그녀의 개인적인 잘못이 없으므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족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 명령이 내려지자 궁궐은 또다시 술렁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환호했지만 일부 신하들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은 이미 내려졌고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은 내관이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이미 그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도착하여 왕명을 전하자 신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전하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를 모시던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신씨는 자신이 머물렀던 중궁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그녀가 조선의 왕비로 살았던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중종은 아내가 궁궐을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직접 가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전 창문 뒤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신씨는 간소한 가마에 올라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9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장 어두운 밤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이 문을 통해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평민으로 이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궁궐에서 멀어질수록 신씨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그녀가 원한 것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것이었고 일주일 만에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신수군의 딸로 태어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비였던 여인. 단경왕 후 신씨의 7일 왕비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온 신씨는 친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신수군은 이미 역적으로 처형되었고 신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수군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던 거창 신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신씨를 받아준 것은 어머니 쪽 친척이었습니다. 연한 이씨 가문이 한 분가에서 그녀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궁궐의 중궁전에서 수십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며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남의 집 작은 방에서 몸을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모습, 궁녀들이 자신을 끌어내는 모습, 남편이었던 중종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왕비 간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정 공신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세력과 연결된 가문의 여식을 왕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 1506년 11월 중종의 새로운 왕비로 윤여필의 딸이 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장경왕후입니다. 신씨가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에 새로운 왕비가 책봉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에 다른 여인이 앉아 있다는 사실, 자신이 입었던 왕비의 예복을 다른 여인이 입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여인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신씨의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신씨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친척들은 그녀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신씨는 자주 알아누웠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간혹 신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폐위된 왕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그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딸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겠는가? 목숨을 보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결국 신씨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남의 집 신세를 지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어떠했을까요? 그도 신씨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종이 가끔씩 폐비 신씨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그는 종종 첫 번째 아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중종 즉위 초기의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비는 본디 착하고 어진 성품을 가졌었다. 다만 그 아비가 역적이었을 뿐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중종의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신씨를 폐위시켜야 했지만 남편으로서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15년 신씨가 폐위된 지 9년째 되는 해, 중종의 2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왕자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왕자가 바로 훗날 조선의 12대 왕이 되는 인종입니다. 중종은 2번째 아내마저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종은 3번째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는 매우 강인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으며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대비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명종입니다. 이렇게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들이 들어오고 왕자들이 태어나며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신씨는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중종을 잊지 못해서 재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한때 왕비였던 몸으로 평민과 혼인할 수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신씨는 평생을 혼자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씨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폐비 신씨라고 불리던 그녀는 점점 신씨로만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조선의 궁중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지방에서. 그녀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왕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젊은 세대는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배웠던 불교 경전들을 다시 펼쳐 읽으며 인간사의 무상함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살고 있을 중종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537년 신씨가 5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중종은 재위 3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신씨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폐비의 신분으로는 궁궐에 발을 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궁궐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잊지 못했을 그 사람에게,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중종이 죽은 후 왕위는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하고 이어서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외척의 권력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윤원형이 조정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을사사화라는 끔찍한 피바람이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던 신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왕비로 남아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신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주 병석에 누웠고 회복되지 않는 병을 앓았습니다. 1557년 명종 12년 신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71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였던 시간은 단 7일이었지만 그 후 폐비로 살아간 시간은 51년이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그녀는 침묵 속에서, 망각 속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몇 안 되는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어디에 묻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평민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가진 과거가 특별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경기도 양주의 한적한 산자락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양주의 산자락에 마련된 신씨의 무덤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왕릉처럼 화려한 성물도 없었고 거대한 봉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봉분 하나와 조그만 비석이 전부였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씨지묘, 신씨의 묘라는 뜻입니다. 왕비를 뜻하는 어떠한 칭호도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씨만 새겨진 단순한 비석. 이것이 7일간의 왕비였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왕릉처럼 능참봉이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가끔 찾아와 간단히 제사를 지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나마도 줄어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무덤 주변에 야생화가 피었고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무덤을 덮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봉분을 감쌌습니다. 사계절이 반복되는 동안 신 씨의 무덤은 조용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무덤으로 신 씨가 죽은 후에도 조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종이 재위 20년 만에 승하하고 그의 조카인 선조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선조 시대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난이 일어났고 조선은 7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그는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 효종, 현종, 숙종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신 씨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학자들이 중종 시대를 연구하면서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으나 7일 만에 폐위된 신 씨라는 짧은 문장으로 그녀를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 씨 가문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신수군이 역적으로 처형된 후 거창 신 씨 가문은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했습니다. 일부 후손들은 지방의 작은 관직을 맡기도 했지만 과거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 씨의 무덤을 돌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대가 지나면서 후손들조차 그곳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덤 주변의 풀은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랐고 비석은 이끼로 뒤덮였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흐려져 무엇이 쓰여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곳에 누가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기 옛날 무덤이 하나 있네 정도로만 생각할 뿐 그곳에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덤 주변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 인적이 끊긴 산자락에서 신 씨의 무덤은 홀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생전에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채 살았던 것처럼 17세기가 지나고 18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했다가 4년 만에 의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되었고 탕평책을 통해 당파 싸움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조는 매우 학구적이고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법전을 정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대 왕들과 왕비들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1739년, 영조 15년, 이미 60대의 노년에 접어든 영조는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역대 왕비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시대의 기록을 읽던 중 영조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중종 즉위년 9월 왕비 신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다. 영조는 이 기록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 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폐위되었는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 씨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었나이다. 다만 그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측근으로서 역적으로 몰렸기에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위된 것이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는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가? 단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폐위된 것이라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겠는가? 신하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조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신수군의 딸로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그녀를 폐위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이 보기에 신씨는 매우 억울한 여인이었다. 왕비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역적이 되기를 바란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폐위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는가. 영조는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신씨에 대한 기록을 모두 찾아오라. 그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아보라. 신하들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문서를 뒤지던 중 양주의 어느 산자락에 신씨의 묘가 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영조는 직접 사람을 보내 그 무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양주로 파견된 관리들은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석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봉부는 무너져 있었으며 주변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서울로 돌아와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조는 그 보고를 듣고 크게 탄식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니 과인이 부끄럽구나. 비록 그녀가 폐위되었다 하더라도 그녀가 왕비였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다. 영조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한번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킨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신씨는 이미 2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옵니다. 지금 와서 복위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의미가 있다. 비록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는 공정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인은 신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1739년 5월 영조는 정식으로 교지를 내렸습니다. 중종대왕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씨는 본인의 잘못 없이 폐위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역사의 잘못이다. 이에 과인은 신씨를 왕비로 복위하고 시호를 단경왕후라 하노라. 그녀의 무덤을 능으로 승격시키고 능호를 올릉이라 정하노라. 이 교지가 선포되자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233년 전에 폐위되었던 왕비가 다시 복위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하들은 영조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하의 성덕이 지극하시옵니다. 억울하게 폐위되었던 왕비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니 이는 만세의 길일 일이옵니다. 영조는 즉시 양주의 신씨 묘를 왕릉으로 조성하도록 명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잡초로 뒤덮여 있던 무덤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었고 무너졌던 봉분이 다시 쌓였습니다. 이끼로 뒤덮였던 낡은 비석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조선국 단경왕후 올릉의. 드디어 그녀는 공식적으로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23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였지만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능 주변에는 성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왕릉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비릉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이 세워졌고 석양과 석호가 능을 지켰습니다. 장명등이 설치되었고 정자각이 지어졌습니다. 1739년 가을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조는 친히 올릉을 참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능을 참배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하물며 200년도 더 전에 죽은 폐비의 능을 참배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맑은 날 영조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양주로 향했습니다. 왕의 행렬이 올릉에 도착하자 영조는 정작하게 올라 단경왕후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중종대왕의 첫 번째 왕비이시자 억울하게 폐위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던 단경왕후. 과인이 비록 늦었으나 오늘 이렇게 찾아와 예를 갖추나이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영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노왕은 233년 전에 죽은 여인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를 마친 후 한참 동안 능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영조의 곁에 있던 신하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단순히 한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영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단경왕후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다만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다. 과인이 오늘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켰지만 그것으로 그녀가 평생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역사는 이제 그녀를 제대로 기억할 것이다. 영조의 이 조치 이후 조선 왕조는 단경왕후를 정식 왕비로 인정했습니다. 역대 왕비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고 왕실의 제례에도 그녀가 포함되었습니다. 올릉에는 능참봉이 배치되어 관리를 맡았고 정기적으로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경왕후의 복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중종에게는 이제 3명의 왕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그렇다면 중종의 능에는 누구를 배양해야 하는가? 당시 관례에 따르면 왕의 능에는 정비 1명만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이미 문정왕후와 함께 정릉에 묻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는 희릉에 따로 묻혀 있었고요. 그렇다면 단경왕후는? 결국 단경왕후는 혼자 올릉에 남게 되었습니다. 복위는 되었지만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서도 남편과 헤어져야 했고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할 수 없었던 여인. 이것이 단경왕후의 운명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 오늘날 올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 위치한 능입니다. 다른 왕릉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역사와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올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500년 전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이름 없는 무덤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올릉을 찾는 사람들은 단경왕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얼마나 쉽게 휩쓸려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경왕후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왕비가 되었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신수군의 딸로 태어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사실이 그녀의 전 생애를 규정했습니다. 7일, 그녀가 왕비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1만 80분. 이 짧은 시간이 그녀의 남은 인생 5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233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다시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물결이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단경왕후는
그 물결에 휩쓸린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역사는 또한 정의롭기도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억울함은 풀리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경왕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가? 단경왕후 신씨, 그녀는 1487년에 태어나 15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1년의 생애 중 7일만 왕비였던 여인. 하지만 그 7일이 그녀의 전부를 규정했던 여인. 233년 후에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인. 오늘도 올릉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 고요한 능 아래 단경왕후는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평화를 죽어서라도 누리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역사에서 잊혔던 이름을 불러줍니다. 단경왕후, 중종의 첫 번째 왕비, 7일간의 국모.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고 잊히고 다시 기억됩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녀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